제주 녹색당에서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재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PPT를 좀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이 PPT 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녹색 정치의 가능성이라고 해서 제주에서 녹색당이 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오늘 같이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제주에 이제 온 지는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되었고,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제주는 잘 모르겠고, 그냥 10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녹색당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녹색당 하는 이유가 제주에서 그래도 녹색당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녹색당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제주가 녹색당을 키우는 좀 이런 섬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냥 이렇게 이야기 하나는 그 제주라는 지역의 특성 그냥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정당 활동을 하니까 이 당 저 당에도 제일 많이 드셨던 변당이 최고라는 말 한번 사실인지 한번 보는 것, 그리고 최근에 제주도에 압축된 개발 경험들, 그리고 제주도의 자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또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그냥 우리가 선거하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남성, 여성 이런 성별로 투표 성향도 다르고, 연령대별로 요즘은 제일 많이 관심 가지는 게 MZ 세대가 어디에 투표할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 지역, 정치 성향, 직업, 계급, 계층 너무너무 많은데, 제주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는 이런 것들보다 변당이라는 얘기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직도 변당이 그런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선거가 처음 시작된 게 95년부터 지금까지 7회 지방선거까지 개최를 했었는데요. 1, 2, 3회 지방선거 보면 대부분 다 제주 정치를 잘 하시니까, 제주도지사는 우금민, 김태환, 그리고 신구범 이렇게 3명이 제주판 상김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때그때 결과를 살펴보면 이 괜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좀 보인다는 거죠. 그 신구범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고향이 신촌, 구자읍 신촌리가 고향이고, 우금민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조천읍 신촌이 고향이고, 우금민 지사 같은 경우는 구자읍 종달리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신촌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한 4,000명 정도 인구가 됐다고 하니까 제법 큰 마을이죠. 굉장히 큰 마을인데, 거기서 신구범 지사는 이 1회 지방선거에서 이 마을에서는 85%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가 40%인데 2배 이상 받은 거죠. 마을은 거의 몰표해줬다 이렇게. 굉장히 드문 경우지 않습니까? 그 육지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그리고 우금민 지사 같은 경우는 제주 전체 32%를 받았는데 종달리에서는 79%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거죠, 마을들이. 그래서 반대 5%. 이 사람들은 거의 뭐 둘 다 반대가 5%씩인데 이 사람들은 거의 마을에서 왜 찍었나 이렇게 지탄받을 사람들 같은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러면은 읍지역으로 확장해보면 어떻게 했냐 해도 읍지역도 비슷한 추세가 있는 겁니다. 조금 리보다는 약하지만 읍지역에서도 굉장히 세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조천에서 신구범 지사가 71%, 그리고 우금민 지사가 구자에서 66%니까 거의 둘 다 2배 정도 되는 득표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의 지지라는 게 굉장하더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이걸 보면 저는 굉장히 이때는 정말 최절정에 달했을 때구나 느꼈는데, 저도 제가 사는 마을에서 갔을 때 2016년 총선 때 마을 사람이 그 정당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우리 마을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나왔으니까 마을에서 한두 명이 파견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사람을 보내는 걸 봤어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육지에서는. 근데 그게 좀 그 마을의 어른들 말 들어보면은 이게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우리 마을에서 지금까지 뭐 교육감도 내고 뭐 내고 다 냈는데 국회의원 한 명을 못 냈다.
우리말에서 국회의원 한 명은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정서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혹은 뭐 어떤 진영이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을 출신이 국회의원 되는 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선거운동 지원을 내보내고 그 지원 가는 사람을 마을에서 응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이 결과를 보고 저는 아 지금이 그나마 좀 나은 거구나. 예전에는 정말 심했구나. 1, 2, 3회까지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경향성들이 쭉 그냥 지속됩니다. 쭉 지속되고 이런 경향성들이 지속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은 정당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금민 씨 같은 경우도 민주자유당 후보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새정치국민회의로 나왔다가 신고은 씨는 무소속 나왔다가 한나라당 나왔다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 승리하는 거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쪽이 왼쪽이 우금민 씨죠, 그죠? 예. 보면은 이게 새정치국민회의, 한나라당, 창조한국당,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우리공화당, 이 신고음 씨네요. 신고음 씨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당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좀 자유롭게 오가는 거죠. 우리 보통은 이렇게까지 오가면은 이건 뭐 엄청 욕먹을 일이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리고 우금민 씨 같은 경우도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정치국민회의,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렇게 거의 뭐 이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정도로 거의 그 인물 선거 중심으로 좀 갔었다 이렇게 저는 좀 봤고요. 예, 뭐 당선될 때도 정당을 보는 건 아니었던 걸로 좀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태환 씨도 마찬가지고 정당을 거의 뭐 거대 보수정당이랑 부정당을 이렇게 왔다 갔다 다들 하는 거고 그리고 무소속이 되어도 크게 관계가 없는 거고 최근에 원희룡 도지사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원희룡 도지사도 새누리당으로 6회 나갔다가 7회 때는 무소속으로 나갔었죠. 근데 이 6회 7회까지 오면은 이게 그래도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이 지역이 가지는 투표의 의미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는 40% 정도 얻었고 원희룡 후보 50% 정도 얻었죠. 근데 문대림 후보의 고향이 대정입니다. 대정에서는 거의 자신이 얻었던 전체 지지율보다는 1.5배 정도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중문 지역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중문에서 자기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1회, 2회, 3회 때보다는 이게 굉장히 좀 약화된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약화는 되었지만 여전히 이런 성향 경향성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더라 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당이 뭐냐라고 해서 한번 쓰는 글들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당 다들 뭐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렇게 글로 대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개인과 맺는 관계망들을 그냥 이렇게 괜당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어떤 집안이나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좀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는 마을만 해도 그 골목에 있는 분들이 다 친척이에요. 네. 어떤 형태로든 처가를 통해서든 선가를 통해서든 다 친척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제가 들어가서 제법 살았는데도 들어가서 몇 년을 들은 말이 여기서 살 거냐라는 말 들었고요.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살 거라고 하니까 정말 살 거냐 뭐 이렇게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주민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걸 좀 알게 되었고요. 이런 경향들이 저희 같은 뭐 아주 작은 정당, 녹색당 같은 정당 혹은 정의당에도 마찬가지로 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게 2018년도에 정당 득표를 제가 좀 뽑아서 정리를 해본 건데요. 보시면 정의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11% 정도 얻었어요. 득표율을 얻었는데 당시에 비례의원 후보로 나왔던 의원이 고원실 의원이었습니다. 고원실 의원이 본인의 고향이 남원이에요. 그 남원에서는 약 16%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에서는 원래보다 훨씬 높게 된 거죠. 녹색당도 당시에 한 5% 정도 제주시 지역에서 나왔었는데 그런데 안덕이 우리 그 오수경 후보의 고향이었어요. 안덕에서는 12% 나왔습니다. 녹색당이 지역에서 12% 비례 얻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육지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떤 지역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안덕 지역에서는 12%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후보가 비례로 나왔을 때
뭐 민주당이나 이런 정당들과 다르게 이런 녹색당이나 정의당 이런 정당들도 굉장히 영향을 받더라.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 2018년 선거 때 안덕에 가보면은 안덕의 마을 사람들의 인식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읍면 단위로 한 명씩 도의원이 나오잖아요. 근데 안덕의 도의원이 어차피 한 명 뽑히는데 비례로 우리 마을 사람이 한 명 더 뽑히면 우리 마을은 2명의 도의원을 가지게 되니까 의회에서 좀 더 많은 발언권을 쥐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누군가 도의원 후보로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비례인 현장에서 이 사람을 찍더라도 정당 후보로 이 사람을 찍어주자라는 인식이 제법 높다라는 것이 지금도 좀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마을을 위한다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남아있다는 걸 인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최근에 이제 직전 도에 의장했던 김태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1만 명을 입당시켜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민주당 당원이 전국에 몇 명인데 지금 1만 명을 한 명의 도의원 입당시켰는 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가능한 정치 지형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제주다라는 걸 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금민 전 지사도 예전에 17,000명 입당시켰잖아요. 원희룡 와서 힘들었을 때. 그래서 그렇게 그 17,000명이 정말 다 입당을 했겠습니까? 그냥 주변에서 돌려서 그냥 사발통문처럼 이렇게 모아서 입당 원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런 문화가 가능한지가 아직 제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최근에는 도의회에서 비자림로 결의안이 통과됐었거든요. 비자림로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것을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결의안에 서명한 26명의 의원 중에서 24명의 도의원들이 결의안 내용을 모르고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도 모르는데 그냥 동료 의원이 하라라고 해서 저도 항의한다고 그 서명한 의원 몇 명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의원분들이 한 얘기가 우리 지역에도 만약에 그런 도로 사업이 생겼는데 반대 운동이 일어나면 이런 결의안을 만들어야 될 건데 그러려면은 또 그때 또 한번 서명을 받아야 될 거니까 그냥 제목만 보고 무조건 해줬다는 거예요. 해줬거나 아니면은 내가 나중에 조례 만들려면 또 서명을 서로 받아야지 발의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서로 이게 누가 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명하자고 하면 웬만하면 다 해준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이게 이런 게 정말 품앗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뿐이 아니라 육지에서도 이런 지방의회들이 많은 품앗이들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주는 유독 좀 더 심하다. 이런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떤 정당 구분이 없어요. 국민의힘이다 혹은 뭐 민주당이다 뭐 이런 구분이 없는 겁니다. 서로 품앗이를 안 해주면 거기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동부분 개발 지금 엄청 이슈되는 거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인허가 관계에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라는 것들 계속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짜고 친다는 게 한두 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이 도와야 되고 의회가 거들어야 되고 거기에 건설업자가 붙어야 되고 지역에 있는 뭐 힘 있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검찰이든 뭐들이 다 엮여있지 않으면 사실은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끈끈한 것들이 잘 되어 있다. 뭐 앞에 우리 이상영 이장님 얘기하셨지만 괜당 사회가 가지는 장점도 상당히 많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괜당이라는 구조로 결정되어질 때 가지는 한계들은 분명히 좀 많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변하는 추세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2010년부터 제주도의 인구가 좀 늘기 시작합니다. 1990년에 51만 4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2010년에 53만 1천 명이었어요. 인구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5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 67만 명이에요. 그럼 이게 인구가 급증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보면 2010년부터 순유입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게 2010년부터죠. 이때부터 2019년까지는 쭉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데 이 들어오는 사람이 다 이주민이냐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전입한 사람이 또 다 제주 사람이냐 그것도 알 수가 없죠. 대개 이주해온 사람 중에서 떠날 사람들 2, 3년 안에 다 떠난다고 하거든요. 대개 지금까지 통계로 볼 때는 2, 3년에 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해서 나간 사람 중에 들어온 사람이 다시 나간 경우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해서 알 수는 없으나 여튼 이 10년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 제주도의 이주민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아까 선을 이루면 조금 예외적인 마을이고 제가 사는 마을 말도 선주민들이 훨씬 많은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렇긴 하지만 여튼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거 지형들도 좀 바뀌게 되는데, 이런 저는 한 논문에서 본 내용인데, 이게 2020년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제주에서는 제주대학 출신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큰 선거에서의 강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주대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지금 또 뭐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도전을 상당히 다들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는 이 소위 말하는 학생회라는 것이 나중에 정치로 바로 연결되는, 육지는 막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이 학생회 세력들이 다시 또 정치로 연결되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많은 또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보시다시피 저렇게 그냥 뭐 지금 국회의원하는 송재호 이분이 선거 도와달라고 했다. 근데 그 삼촌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보니까 나중에 청년 비례대표 넣어주기로 약속했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한 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좀 문제인 거죠. 뭐 이건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고 공개된 논문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괜당이 총선 과정에 미친 영향이 지금 2020년 선거에 있었냐라고 누가 살펴보니까, 후보자 출마를 하려면은 출마할 때, 그리고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괜당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향을 미치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공천할 때 예를 들어서 10,000명을 끌고 들어왔으면 그 사람이 공천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당원이 제주도에 몇 명 된다고 내가 10,000명 끌고 들어왔는데 공천 안 받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10,000명이라는 사람을 끌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건 괜당의 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괜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후보로 출마하거나 공천해서 내가 또 선거에 뛰려고 해도 이 괜당이 거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의 국회의원 선거를 뭐 24년, 30년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은 제주 출신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5건 나왔었는데, 그 중에 그 2건이 위성권 의원이에요, 현재. 제주도 고향에 있는 사람. 근데 아시다시피 위성권 의원은 아주 어릴 때 제주 와서 거기서 초중고를 다 나온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제주에서는 제주에 연고를 두지 않은 사람이 선거에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특히 뭐 여기는 없지만 그 우리가 아는 1고 출신, 그리고 5연고 출신, 서귀포고 출신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쭉 많이 나오는 추세였었고, 그리고 성씨들도 고향부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 그 저희가 녹색당에서 지난번 후보로 고원영 씨를 내세웠을 때 그 고시 종친에서 찾아왔었거든요. 고시가 도지사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성씨예요, 제주에서. 그렇지. 제일 큰 종친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좀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고시에서 도지사 한번 나와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가장 힘없는 녹색당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종친회 회장님부터 다 찾아오셨더라고요, 제 선거 사무실에. 찾아와서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를 하고 가셨는데, 그분들이 투표를 한 것 같진 않아요. 선거 결과를 볼 때 고시 종친회가 움직였으면 그 표가 어마어마한 건데 그게 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격려하고 가셨던 정도인데, 어쨌든 고향부 성씨는 없어서 제주도 성씨가 없냐라고 보면, 제주에 좀 많은 성씨도 있잖아요. 뭐 광산 김치나 보면 그런 제주도에 그 굉장히 많은 성씨들인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온 후보들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자기 친족들이 기본 존재해야 되고, 자기 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정치적 동원 과정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그런데 이런 이주민들의 이런 영향이 늘어나면서 선거운동 과정이나 투표 과정에서는 이제는 괜당보다는, 그러니까 투표 행위와 내가 진입하는 장벽은 다르잖아요. 진입할 때는 분명히 괜당이 없으면 아직도 진입이 상당히 힘들다. 근데 진입하고 나면 투표할 때는 이념이나 정당 요인이 이런 지역적 요인보다는 더 크게 차지를 하더라 라는 것들이 지금은 조금씩 연구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바뀌고 있는 경향성들은, 그래서 앞선 이주민들의 영향이 아니라면 이건 좀 설명하기 힘든 요소들도 존재하는 거고, 다양한 것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아주 세밀하게 분석이 되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주민 요소는 하나는 좀 상수로서 존재하고 있는 요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괜당 문화와 두 번째는, 제주도를 현재 설명하는 것은 압축된 개발 경험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저런 아까 말씀드린 높은 자살률까지 해서 이게 쭉 다 나오는 데이터들입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친한 변호사들이 좀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제주도에서 그 소위 말하는 불륜으로 인한 이런 송사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제주가 불륜의 섬이라고도 불린다. 근데 이 변호사 입장은 자기가 볼 때는 좀 제주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제주도는 불륜하기가 너무 힘든 섬이다. 그래서 이게 너무 사이가 작다 보니까 불륜하면 다 들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지는 불륜해도 안 들키니까 적은 거지 제주가 유독 많은 건 아니다. 근데 제주도는 이게 들키고 나면 또 골치가 아프다. 제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너무 심적인 압박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좀 자살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 사회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한 다리 건너면 다 한다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주라는 사회가 가지는 특성들에 또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주도가 앞서 보신 것처럼 2010년까지는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리라고 아무도 상상 못한 거예요. 그리고 LCC 저가항공이 생기기 전까지는 관광객이 이렇게 늘리라고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 자체가 50만, 60만 정도를 맥시멈으로 해서 다 짜뒀었는데 갑자기 관광객도 폭증하고 인구도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회 시스템이 다 흔들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하수 처리 안 되는 게 365일 중에서 뭐 300일 가까이 나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쓰레기가 처리 안 돼서 필리핀까지 갔다가 다시 또 제주로 들어오기도 하는 거고. 제가 처음 제주 갔을 때는 자동차가 하나도 안 막혔거든요. 정말 시내까지. 근데 지금은 신호 3번, 4번 받아야지 갈 수 있고, 이게 퇴근 시간뿐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도시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도민들의 피로감이 지금 극에 달해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가는 상승했지만 그게 땅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면 모를까, 많은 사람들은 또 땅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 갔을 때 청년들을 만나보면 제주는 그래도 결혼하기가 참 좋다, 집 한 채 사서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결혼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제주도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저도 10년 전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아마 제주에 정착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땅값 때문에. 네, 뭐 그런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긍정적 요인을 미친 것보다는 좀 이렇게 부정적 요인을 많이 미쳤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예산이 연 6조인데 5조 원짜리 제2공항 사업을 어떻게 도민들이 반대하는 요인이 드럽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기이한 일이잖아요. 정부에서 돈 따오라고 이제 계속 떠다니는 게 지역의 구조인데 5조짜리 사업 따왔는데 그건 됐다, 가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런 개발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뭐 주택 가격 같은 것도 보시면은 제주도 올라가는 곡선들은 다른 지역과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자연이 주는 축복이라는 것은 저는 제주도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측면이다. 유네스코 상관이라는 게 사실은 그저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한 혜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개발에 대한 피로도가 높고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정당은 녹색당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조금 인식이 다른 게 도민들이 개발 피로도가 높아요. 피로도가 높은데 뭐 아까 이상영 이장님 발표도 나왔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환경 총량제를 95%의 도민이 필요하다. 보전지역을 8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찬성을 해요. 하지만 우리 동네는 보전지역 안 되면 좋겠어. 우리 동네는 이걸 좀 벗어나면 좋겠어 라는 게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곶자왈 보호지역이 최근에 곶자왈 용구 용령 끝나면서 곶자왈 지역 주민들이 정말 난리가 났거든요. 도의원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할 만큼 이게 뭐 한일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 지역이 왜 곶자왈이냐, 이게 지금 최근에 변경이 되면서 좀 난리가 나기도 하고, 국립공원 확대 지정 공청회가 무산되기도 하고, 왜 우리 지역 국립공원에 포함되느냐, 이렇게 해서 제주도민들 전체 여론조사 해보면은 제주도는 이제 더 이상 개발하면 안 돼, 지켜야 돼 라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동네는 그래도 묵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2공항도 똑같이. 네, 그쵸. 제2공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산지역도 바로 그 토지 강제 수용 당하는 주민들이 당연히 불만일 수 있겠지만 인근 지역들은 개발 호재인 건 똑같은 인식인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주민들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돈이 생기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이당 저당 변당보다 센 게 자본당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제일 센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제주도만 그런 건 알지만 제주도는 어쨌든 전체 인식 수준은 굉장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녹색당에게는 의미 있는 지역이다. 그걸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것은 기후위기가 제주에는 조금 일어나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걸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구조화 이야기 조금 제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제주도가 기후위기의 최전선이다 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삼방산 밑에 용보리 해안 탐방로입니다. 사계. 예. 근데 여기가 2011년에 종일 탐방 가능한 일수, 그러니까 밀물, 썰물 관계없이 하루 종일 탐방 가능한 일수가 214일이었어요. 근데 지난해 2020년에는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50일? 우린 모르죠. 모르죠. 네. 50일 그러셨는데 50일 그럼 정말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214일이 10년 만에 50일 됐으면 지난해 제가 확인해 보니까 49일이었어요. 49일. 실제로 49일만 종일 탐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 삼방산 탐방로, 용머리한 탐방로 걷는 게 내가 가서 그날 통제 안 되고 그러면 그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9일만 종일 탐방 가능하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원래 저기 데크를 더 높게 해서 이제 지나가도록 다시 공사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데크 높이면 되죠, 이제. 아무리 해수면이 높아지더라도. 그런데 도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수면 상승이 정말 심각한 지역은 지금 제주다라는 건 지금 좀 드러나 있는데 이걸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다가 안 되다가 하지. 제주 기후 현실 보시면은 지구 전체 해수면이 8cm 상승할 동안 제주도는 22.8cm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배 가까이 상승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간 지구 전체 온도가 0.74, 이거는 예전 자료긴 하지만 상승할 동안 한반도 1.5도, 제주도 1.7도 상승했다고 예전에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가 내놓은 제주도 산하기관이 여기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전 지구보다 2배 이상 상승했는데 한반도가, 제주도는 한반도보다 더 높이 상승했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보시면은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는 지금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 보시면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한 지역이에요. 제주 지역 전력 거래량이 2001년에 비해서 2019년까지 보시면은 몇 배가 상승했습니까? 한 800 정도 됐는데 3,700, 800 갔으니까 한 4배 이상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인구는 4배가 안 늘었잖아요. 근데 전력 사용량은 4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제주가 왜 이렇게 전력 사용량 많이 늘었냐, 제주 사람들 문제다 해서 한번 문제일까 하고 봤어요. 근데 제주 살고 있지만 제주도에 그 동네 어르신들 가보면은 세상 전기 이렇게 많이 아끼시는 분들이 없어요. 겨울에 절대 난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추우세요 하면 안 춥다고 하세요. 그리고 여름철에 냉방 안 하세요. 안 더워요 하면 안 덥다고 하세요. 체질적으로 그러시는 건 아닐 건데 몸에 그냥 절약이라는 게 배어있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전력 소비량이, 제가 인구가 그래도 좀 비슷한 지역이 광역 단위에서는 광주라서 광주랑 비교를 해봤어요. 광주 지역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제주 지역이 급등이 많이 늘어난 거 알 수 있어요. 월등하게. 1인당 전력 소비량을 비교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위가 제주거든요. 제주 한 사람당 전력 소비량이 20년 사이에 똑같이 광주도 3 정도 썼고 제주도 3 정도 썼는데 2019년이 되면 광주는 5 정도, 그런데 제주는 8 정도 썼죠. 그죠? 그럼 1인당 이렇게 전력 소비량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제주 사람들이 이렇게 전략정신이 태어난데 이것도 이주민 때문일 거냐? 보면 그건 제가 그래서 데이터를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제주는 전력 사용량이 산업 부분에서는 광주랑 거의 똑같아요. 32% 정도. 근데 산업 구조로 보면은 광주는 보시다시피 제조업이 한 2,700 정도, 근데 제주는 농림업이 1,500 정도라서 거의 제주는 농업이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고 광주는 제조업을 차지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퍼센트로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똑같아요. 근데 가정산업을 보시면 뭐 공공도 조금 차이가 나지만 가정산업을 보시면 가정은 제주가 광주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1인당 쓰는 전기는 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위가 이 왼쪽 편에 1215kW라는 게 제주 도민 1인당 1년에 쓰는 전기량이고 가정에서, 광주는 1377인 거예요. 광주가 사람들이 전기를 더 많이 써요. 역시
제주 사람 아끼고 있었어요. 이주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 때문이냐 보니까 상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상업시설이 쓰는 전기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보면은 이 호텔, 리조트 이런 것들이 쓰는 전기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제주 도민들은 제가 생각할 때 더 줄이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지금 줄여야 되는 것들은 이 관광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 호텔, 리조트 이건 드림타워 생기기 전에 나온 데이터예요. 드림타워는 지금 어마어마한 건물이거든요. 그럼 드림타워까지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건물들이 쓰는 에너지, 골프장 이런 것들이 쓰는 에너지 양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죠, 제주도는. 그리고 자동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제주도는 뭐 제가 면허증 없이 제주에 갔거든요. 40살 될 때까지 면허증을 안 가졌어요. 육지에 살 때는 그냥 자동차를 타면 왠지 죄인이 될 것 같아서 안 가졌는데 제주 가서 바로 면허를 땄습니다. 제가 시골에 사는데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안 다니면 되는데 자꾸 싸돌아 다녀야 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싸돌아 다니는 사람한테는 차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동차 위주의 도시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자동차 등록대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1년부터 19년까지 자동차가 13만 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늘어난 인구랑 제가 비교해 보니까 인구는 매일 34명 정도 늘어났는데 자동차는 매일 40대 늘어났습니다. 사람 늘어난 숫자보다 자동차 늘어나는 숫자 더 많은. 이러면은 이게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겠습니까? 이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라고, 이건 환경부랑 기상청에서 내는 가장 신뢰할 만한 보고서라는 곳에서도 제주도는 우리나라는 지구 평균에 비해서 2배 정도 온도를 더 많이 상승되었다. 그리고 제주도 감귤이 2002번 세기 말이 되면 강원도까지 재배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기후위기를 보면은 한번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0.9도 상승했어요, 제주도가. 지구가 지난 130년 동안 0.85도 상승했는데 지구 평균이, 우리는 30년 동안 0.9도 상승했어요. 그리고 해수면도 한국 동해, 남해, 서해 상승한 것보다 제주도 상승이 훨씬 높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래서 한반도 전체에서 지금 여의도 면적의 88배가 2050년 되면 잠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주도는 30년 뒤에 여의도 면적의 약 0.8배 정도가 잠길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침수된 적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궁금하잖아요. 제주도도 그런데 한국도 그렇고, 왜 한국이나 제주도가 전국, 전 세계 지구촌 평균보다 더 많이 상승했을 거예요, 온도가? 딱 떠오르시는 건 없습니까? 왜? 중국. 근데 이게 제일 큰 건 토지 이용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토지 이용의 변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도시화율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데가 홍콩, 싱가포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나라라고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빼면 지금 한국이 세 번째로 높아요. 91.8% 정도가 도시화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도시화됐다는 건 열섬화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구적으로 한 1도 정도 올라갈 동안 열섬화되면서 이걸 배로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는 그 중에 더 높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주도도 개발이 너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제주도는 얼핏 보면 초록의 섬처럼 보이지만 제주도가 개발이 지금 이미 한계 포화 상태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한반도 평균보다 더 높다는 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지난 30년간 제가 제주도 0.9도 상승했다고 했는데 서울이 0.9도 상승했어요. 서울 평균과 똑같다는 건 제주도가 이건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10년간 농지 사라진 면적만 제가 따로 데이터를 정리해보니까 1212헥타르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마라도 면적 40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라도 40개의 면적에 제주도의 농지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농지가 사라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대지가 되는 거거든요. 대지가 되면 그게 도로가 되든 혹은 건물이 지어지든 다 열을 내뿜는 그런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뒤덮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의 이 기후위기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탄소 배출 줄이는 거 당연하니, 또 하나는 더 이상의 개발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개발해서 이런 농지나 숲을 사라지게 만든다면 제주도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좀 제주도에서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애월에 살고 있는데 애월 지역도 제가 시뮬레이션 최근에 작년입니까? 그린피스가 한번
해수면 잠기는 걸 시뮬레이션 한번 낸 자료들이 있어요. 보면 애월 중학교가 있는 지역까지 잠기는 걸로 나와요. 애월 중학교가 막 바로 바다에 딱 붙어있지 않거든요. 애월 중학교까지 잠기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주도의 해안지대 마을들은 지금 그게 갑자기 2100년, 2050년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바닷물이 확 잠겨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인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느 날이 되면은 태풍 때만 잠기던 지역들이라고 인지했는데 갑자기 일상적으로 잠기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수면에 좀 가까운 지역들, 해안 마을들이 제주도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들은 지금 잠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뭐 선을 이루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350m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수면에 인접한 지역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에서는 누구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후동맹과 개발동맹이 지금 싸우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개발동맹의 힘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의회 세력들, 행정, 그리고 개발 세력들, 언론,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개발동맹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맹들, 이것들은 제가 볼 때 아직 너무 힘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미약한데 이게 기후위기 동맹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으면 제주는 저는 크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뭐 과장해서 말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후에 기후 난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완전 전환시키려면 뭘 해야 될까? 전환시키려면 제가 볼 때는 제주도 자동차 갑자기 못 줄이잖아요. 저는 제주도에서 일상적인 도민의 자동차도 문제이지만 실제로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렌트카들입니다. 도민들은 출퇴근 시간이면 자동차를 타요. 근데 렌트카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그럼 자동차 운행 시간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렌트카는. 근데 렌트카가 제주도에 너무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 렌트카로 다 관광을 해요, 제주에 오면은. 그러면은 지금 관광객들에게 렌트카로 계속 관광을 하는 제주도가 될래? 아니면 렌트카 없이 관광하는 제주도가 될래? 라는 것들을 저는 도민들이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렌트카 없이 관광하는 제주도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획기적으로 지금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천천히 해보자라고 하면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 전환이 필요한데 전면적 전환하면 렌트카 일하는 분들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일자리가. 그럼 그 일자리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안지대에 있는 땅들이 사는 주거지가 다 사라지게 될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집가라든지 주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후 난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부터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공론화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들이 지금부터 논의되지 않으면은 제주도가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미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게 2022년 지방선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등의 구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물가는 제일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주해온분들 만나서 얘기 들으면은 좀 꿈과 낭만을 가지고 제주에 와요. 있다 보면은 일자리라는 게 거의 뭐 이렇게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호텔에 가서 뭐 메이드가 되는 일을 하건 아니면은 골프장에 차량 운행을 하는 일을 되든 잔디를 정리하는 사람을 하든 뭐 그런 일들은 계속 늘려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호텔에서 계속 지키는 일을 하든. 근데 그런 일자리들이라는 게 굉장히 저임금 구조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이랑 좀 자유롭게 살려고 제주 왔는데 24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저임금이야. 그러면 이 제주 내가 왜 왔지 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구조는 낮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얼마 영세한 사업장입니까? 10인 미만 사업장이 93%예요. 제주도의 사업장들은 다 10인 미만이라는 겁니다. 제주도의 가장 큰 회사가 어디입니까? 제주도입니다. 6,000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가장 큰 회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조금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약간 그 제주만의 그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신분은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상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주도만의 특징은 보면은 이 공무원분들의 힘이 굉장히 세다. 네, 라는 겁니다. 저는 원희룡 회사가 떠나고 나서 제주도가 좀 바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원희룡만의 힘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뭐 제도 노동현실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익은 독점되고 피해는 나눠 가지게 되고 비용은 증가하고 불평등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제주는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근데 풍요 속에 빈곤이 너무 큰 지역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될 거냐, 좀 괜당 넘어 합리적인 구조. 괜당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만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긍정성이 굉장히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협력하는 구조들이 있고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남아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와서 저는 많이 놀랐는 게 마을제가 남아있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새벽에 마을제를 저도 막 가보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며칠씩 거기서 갇혀가지고 갇혀서 거기서 제를 준비하고 제를 지내고 정말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마을 체육대회 같은 걸 할 때 2년에 한 번씩 제가 사는 마을을 하는데 나가 있는 출향민들까지 다 와서 거기서 놀고, 그 마을제를 할 때 돼지를 7마리나 잡는 거예요. 7마리나 잡아서 거기서 정말 축제처럼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문화 속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좀 더 만들 것이냐, 거기서 어떻게 더 투명한 구조를 만들 것이냐, 이게 소위 말하는 사바사바하는 구조가 아니고 어떻게 투명하게 민주적인 구조를 좀 도입하면, 그 괜당과 민주주의가 결합하면 저는 정말 좋은 구조가 될 것 같은데 괜당하고 민주주의가 상당히 먼 이야기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고민이다, 뭐 그런 겁니다. 뭐 그런 얘기들에서 좀 효용감 있는 정치로, 앞서 제가 좀 표에서 보여드렸지만 이제는 괜당이라고 찍지는 않더라. 효용감 있는데 투표를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무소속을 찍는 경향에서 이제 정당 찍는 경향으로 좀 넘어가더라. 경향성은 좀 바뀌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이렇게 예산을 당겨올 수 있는 도의원들을 국회를 원하게 되고, 이런 경향성들은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효용감 있는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 그리고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니까 지금은 제일 센 게 어쨌든 미디어가 좀 세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제주의 대학생들을 한번 설문조사해 본 결과예요. 이건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때 보면은 대학생들만 투표했으면 녹색당이 상당히 선전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원희룡, 더불어민주당, 녹색당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지지후보 변경에 대해서 바꾼 적 없다는 사람이 60%인데 바꿨다는 사람이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투표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난 지지후보를 정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 소위 말하는 골수 민주당, 골수 국민의힘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안 바꿔요. 그런데 바꾸는 사람들이 지금도 난 부동층들이라는 거죠. 그냥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주 지역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보시면은 처음에는 민주당 문대륙 후보가 10%포인트 가량 우세함으로 나왔어요.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두 번째 조사에서 초박빙이 바뀌었어요. 세 번째에서는 판세가 뒤집히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6대4 5대4 정도로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죠? 이게 왜 뒤집혔냐, 이렇게 보니까 이때 제일 큰 건 문대림 후보가 TV 나와서 토론할 때 자질 문제였죠. 너무 이렇게 원희룡이 깨끗한 후보를 뽑아달라고 얘기했으니까 말도 안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원희룡 같은 인간이 어디 있겠나 싶은데, 원희룡이 깨끗한 나를 뽑는 것이 좋은 길이다 라고 이제 도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한 거였죠. 그래서 투표 후보 결정 시기를 보니까 선거 일주일 전이 37.7%, 선거 당일 14.8%.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이건 뭐 대학생들 여론조사였지만 앞두고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앞두고 바꿀 때는 뭐냐, 뭐 때문에 바뀌었냐, 결국 미디어 영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가 앞으로도 괜당보다는 저는 영향이 좀 바뀌어 갈 건데, 미디어들도 굉장히 편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미디어의 편향성들도 앞으로 좀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도부터 조금 거슬러 가면 2014년도에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처음 당선됐던 원인이 뭘까?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긋지긋한 괜당을 좀 뿌리치고 싶어서 원희룡이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은 당시에 내려왔을 때 괜당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나요? 새누리당에서 이제 팽당해서 뭐 4대강 자기가 막 밀어붙였는데, 그런데도 새누리당 안에서 팽당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 제주도로 내려왔는데, 제주도에서는 이제 열렬 환영한 거였죠. 그래서 원희룡에게 희망했던 건 도민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괜당에게 매이지 않고 좀 이렇게 좀 깨끗한 정치 해주기 바란다 너에게. 이게 거꾸로 좀 투영됐던 거죠. 당시 원희룡에 대적했던 사람은 신구범 지사였거든, 전 지사. 근데 신구범은 이게 지금 우리 공화당 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구범을 어떻게 뽑겠냐.
원희룡으로 간 거죠. 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당시 원희룡 지지율이 60%였습니다. 득표율이. 지방선거 60% 득표율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원희룡이 내세웠던 1번 공약이 그거였습니다. 당시 1번 공약을 뭘로 하려고 물었을 때 함께하는 수평적 협치체계를 구축하겠다. 제주에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도의 공무원들 일방적으로 하는 행정 더 이상 안 하겠다. 도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겠다. 라는 것이 당시에 내세웠던 자신의 구호였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호응해줬죠. 이제 짬짬이로 해먹는 정치 좀 그만할 수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원희룡 8년 동안 새로운 짬짬이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한 겁니다. 원희룡 2014년 선거는 이렇게 했는데 2018년 선거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완전 변당 선거와 자기 인맥 선거로 돌아간 거였죠. 그죠. 그래서 제주도가 아직은 변해야 될 길이 굉장히 멀더라. 그런데 이 당시 제주 녹색당이 선전했다고 얘기합니다. 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선전했던 이유는 선전해봤자 뭐 득표를 얼마 못 얻었어요. 못 얻었지만 그나마 선전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이 괜당이 아닌 이주민이 나왔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 후보에서 국회의원 후보에서 이주민이 나온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이주민이 나왔었다. 그리고 도지사 후보로 본선까지 나간 사람으로는 최초의 여성 후보였습니다. 여성이 그 전까지 나가지 않은 거예요. 다 제주도는 또 남성들이 득세하는 게 좀 큽니다. 그리고 청년이 처음으로 나왔었다. 그래서 기존의 정치 문법과 완전 정반대되는 후보를 저희는 내세운 거예요. 변당이 아닌 이주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 그리고 남성이 아닌 여성 이렇게 내세웠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도민들이 충분히 호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했지만 표로는 가지 않았다. 그래서 전부 진보정당 지지율 야 녹색당에 너 진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유세에 가보면은 정말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분위기는 제가 당선되는 분위기였어요. 돌아다니고. 근데 왜 당선이 안 됐냐? 그러면은 어쨌든 이 효능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쟤들이 진짜 집권할 수 있을 거냐? 라는 데 대해서. 그죠? 내 표가 좀 사표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보정당 지지율을 지금 정치 새로 만들려면 뭐 이슈나 후보를 차별하는 것은 제일 기본이고 여기 효능감을 좀 주는 것들 그리고 존재감을 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가지고 가는 맥락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녹색당은 이후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주도 대전환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위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대전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관광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전력 사용도 가장 많은 것은 관광시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렌트카가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안 쓰는 관광, 자동차 없는 관광 이런 식의 관광 패러다임을 완전히 우선은 전환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니겠냐. 이런 전환이 없다면 제주도는 기후위기도 불평등도 악화될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신도 1위의 농민분들 만나기 위해서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도로가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공사예요? 물어보니까 이제 신도 그쪽이 대정의 신도 쪽이 땅이 되게 좋아요. 제주에서 드물게 황토 땅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작물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런데 그쪽이 물이 좀 굉장히 부족한 지역. 예, 그래서 지금까지 다 지하수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원래 신도 마을이 해안가의 마을이에요. 근데 해안가에 있던 그 관정들이 이제는 짠물이 나서 더 이상 못 쓴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래서 중산간 높은 곳에 그 지하수를 끌어당기려고 지금 농지하수 관정을 묶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하수라는 것이 지금 소멸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제주에서는 얼마 정도는 써도 된다라고 통계치를 만들어 뒀어요. 지금 100 정도를 쓰면은 빗물이 흡수되고 뭐돼서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통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후위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은 똑같이 지하수까지 위협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원래 지하수가 여기 있던 것이 나중에 바닷물이 높아지면 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는 물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심각한 문제고 기온 상승이 심각하고 해수면 상승이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제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존재 기반이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살 동안 괜찮겠지 했지만 이게 IPCC 보고서 같은 데서 말하는 건 2050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2050년은 29년, 7년, 8년밖에 안 남은 그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주도가 2050년이 되면 갑자기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터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주민, 선주민 구분 없이 이제는 지금 위기를 좀 제대로 인식하고 공동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좀 시급하겠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변당의 공동체성은 살리고 민주주의는 강화해 나가자. 그리고 개발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색당이 집권당이 된, 독일만 해도 지금 곧 집권당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총리까지 배출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권당이 된 나라들도 보면은, 좀 이렇게 인큐베이팅을 해줬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녹색당이 처음에 초창기에, 지금 녹색당들도 지지율이 높진 않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한국 녹색당처럼 아주 낮은 지지율로 다 출발했었거든요. 근데 출발했는데, 그걸 키워주는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그 녹색당의 성향이 딱 맞는 지역들. 근데 저는 제주도가 녹색당을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후위기의 문제, 개발의 문제, 녹색이라는 것이 가장 지금 앞서서 나갈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녹색당은 제주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주민 얘기가 아니라 조금 제주 현황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제주 바람이 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 제주의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제 나름으로 분석한 자료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한번 좀 제주 바람에서도 고민들을 많이 해보시고 육지에서부터 이 제주로 바람들을 좀 많이 밀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주민이 넣는 바람이랑은 또 다른 바람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앉아계세요.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 많은 문제점들을 이제 안고 제주가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2050년이 되면은 이제 제주 위기가 본격화될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한반도의 전반적인 상황 속에 제주가 있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제주가 어떤 그런 특수성을 겪게 되는 건지 이제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한반도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근데 제주도라는 섬이라는 특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다를 가장 많이 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후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들은 다 섬 지역들입니다.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거기서부터 전혀 똑같이 섬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한반도 본섬이 가지는 본섬이 아니죠. 육지부가 가지는 그 피해 정도보다 제주도는 훨씬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가 한반도 평균보다도 한반도가 기후변화 지구 평균 상승보다 2배 높은데 제주도는 그것보다 더 높게 가고 있다는 게 좀 큰 문제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지를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제주에서 이런 기후위기 관련해서 강의를 좀 다녀보면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제가 지금 그 바닷가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빨리 팔아야겠다 이런 말씀하는 분인데 이게 땅을 판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땅만 판다고 제주도 전체가 좀 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우선 발표 잘 들었고요. 앞부분에서 굉장이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이 정치 문화, 지역의 특성 분석하셨는데 많이들 해온 얘기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제주도만의 어떤 고유한 특징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인 점이 꽤 있거든요. 굉장이라는 제주도 이제 고유어 때문에 더더욱 제주도만의 어떤 특수한 걸로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주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지만 다른 육지부의 다른 지방도 그렇고 지역으로 가면 도시가 아니라 지역 농촌 지역이나 비도시권으로 가면 더더욱 그렇고 다른 외국의 경우도 비슷한데 지역 토호구나. 지역 토호들이 이제 정치 세력을 유지하고 계속
지탱해 나가는 그런 것에 있었던 부작용,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근대화가 덜 된 뭐 이런 측면의 성격이 강한 게 아니고, 제주도는 그게 이제 갱당이라는 표현으로 좀 많이 좀 회자된 것 같고요. 뭐 일본도 사실 지금 비슷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그건 이제 탈피하고 어떤 현대적인 가치 중심으로 재편은 돼야 되겠죠. 그런 점이 있고요. 하나 이제 녹색당에서 특히 이제 제주도를 기반으로 녹색당 운동을 하고 계셔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독일의 녹색당이 이번에 진짜 이 새로운 이제 연정의 핵심 축이 되게 됐는데, 앞으로 진짜 지배 정당으로 제1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 빨리 이제 일어나길 바라는데, 그리고 제주도가 그 첫째 그 어떤 도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더 크고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제주 도민들도 중요하지만 녹색당 운동을 하는 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당장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앞두고서 녹색당에서는, 제주도 녹색당에서는 제주도민들한테 내놓을 공약의 핵심을 어떤 걸로 잡고 있는지요? 뭘 제시해서 도민들의 마음을 잡고 표를 모으려고 하시는지요? 저 뭐 이렇게 마음을 다 모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도민들이 좀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전면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렌트카 전면 폐지, 그리고 그 관광 시설들에 대한 차별화된 요금 체계 적용. 예를 들면 뭐 상수도 요금이 지금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전기 요금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형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금 체계를 적용해서 좀 과부가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토지 전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토지 전용에 대한 전면적 금지. 지금 뭐 저도 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가 빌려서 짓는 귤밭이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그 밭을 제가 살려고 하면 10억이 넘어요. 땅 1000평을 농사를 10억 주고 사서 못 하거든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밭이 평당 100만 원 넘어간다는 것은. 그러면은 그 문제의 근저에는 토지 전용이라는 것이 깔렸지 않습니까? 농지 전용이라는 것이. 그래서 용도 변경 자체를, 농지는 농지로만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묶어두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농업 정책을 잡고 있는 것의 핵심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의 그 아스팔트와 시멘트 땅이 늘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그 토지의 용도 변경 자체를 이제는 금지하는 것부터 출발해야겠다. 그리고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아스팔트와 시멘트의 땅들을 이제 다시 녹색의 땅으로 돌리는 작업도 동시에 병행해 가겠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개발을 단순히 막겠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더 이상 개발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좀 충분히 제가 앞에 설명해 드린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지 전용 금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농민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농민분들 입장에서는 평생 농사를 그냥 짓고 빚을 많이 안고 살았는데, 유일한 나중에 재산이라는 게 땅인데, 그 땅의 가격이 다시 낮아져 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농민에 대한 소득 보장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따로 법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소득 보장 때문에 농지가 계속 전용 가능한 땅으로 남겨두는 것은 좀 그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을 좀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제주 녹색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제주 녹색당. 우리가 기존 정당을 서울민주당, 광주 새누리당이라고 안 하는데, 일단 제주 녹색당이라고 강조하는 그 이유 하나고요. 또 하나는 밀어달라고 하는데 믿음이 가야 밀어주잖아요. 사실 유권자들이 말대로 집권 의지를 떠나서 미래를 봤을 때 어떤 가치도 있고, 또 이런 어떤 점진적 발전하는 모습도 있어야 밀어줄 텐데, 물론 지난 지방선거에서 뭐 고은영 후보라든가 일정 부분 두각을 나타냈다가 총선을 거치면서 녹색당 어디로 갔지 하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된다면, 이미 도민이나 국민 유권자들한테 신뢰를 안 준 건데, 그 과정은 설명 없이 내년 지방선거 오니까 미래를 위해서 밀어주세요는
욕심처럼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당이 수습됐고 지금 제주도에 여러 후보가 지금 정당이 진보 정당이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가 돼서 그 중에 우리 녹색당이를 밀어달라는 건지 이게 좀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그리고 과거에 지금 아까 말씀대로 당이 지금 굉장히 정체 이상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지지해달라, 밀어달라, 제주도를 위해서 해달라, 제주 녹색당을 강조하게 된 근본적인 그거를 좀 듣고 싶네요. 근데 뭐 녹색당은 지역을 다 생길 때부터 지역 이름을 붙여서 녹색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선거법부로는 뭐 녹색당 제주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정당법에 따르면 근데 녹색당은 그 중앙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국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들의 연합체라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정당을 중앙당의 결정에 따르는 지역이 아니라 지역 고유의 민주적 결정 구조를 가지는 정당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어쨌든 뭐 지역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정당처럼 좀 인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또 독립된 경향성이 있어서 그래서 녹색당은 모든 지역 정당을 지역명을 앞에 붙이고 녹색당이라고 붙이고 있고 지금은 뭐 제주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뭐 전남 녹색당, 광주 녹색당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뭐 지방자치, 지역자치의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현재 정당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녹색당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이게 뭐 그 정도까지 인식을 하시는지 어떤지 제가 설명을 안 드리신 거였고 잘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녹색당이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 상승세를 소위 말해서 가지고 있었고 제주에서는 뭐 그 정당 득표율이 5% 가까이 갔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경우였었는데 지난 총선을 겪으면서 아시다시피 선거연합 과정에서 좀 혼돈을 많이 겪었습니다. 혼돈을 많이 겪었고 선거연합에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탈당을 했고 뭐 저 자신 또 선거연합에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뭐 선거연합을 겪으면서 좀 녹색당이 산산이 쪼개진 정당이 되었고 좀 뼈아픈 이야기인데요. 좀 되게 힘든 시기를 아직도 경과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과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녹색당을 뭐 지지해달라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꼭 찍어달라 뭐 이런 얘기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내년에도 녹색당이 제주에서 어떤 그 선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직도 저희는 고민 중이긴 한데 하지만 그 절실함들은 누구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절실함들을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저는 선거라는 것이 선거를 위해서 정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선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 동안 하는 그 활동에 대해서 지지해달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또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비자림도 공사가 도의회에서까지 결의안이 통과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자림도 공사를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 비록 작은 뭐 240억 밖에 안 되는 돈이 들어가는 공사이긴 하지만 이것이 좀 제주도 난개발의 상징이 된 사업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사업이기도 하고 이 도로 공사가 이루어지면 뒤에 쭉 연결된 그 제2공항 연계도로가 지금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까지 연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작지만 이게 긴 도로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도로를 만들지 말지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자라고 저희가 준비투표를 준비를 했어요. 해서 서명을 위한 1단계로 대표자 증명서 청구를 했는데 제주도에서 이걸 거부를 한 겁니다. 제주도는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권한이 없는데 거부를 해서 저희가 지난 목요일날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본소송까지 지금 다 내준 상태고 한 2주나 뭐 길어도 3주 안에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저희 서명 작업을 시작할 것 같고 그러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도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 묻는 것도 하나의 작업이다. 더 이상 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해보자. 그리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보전지역 조례 같은 경우가 제대로 좀 정비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을 만드는 읍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보전지역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들을
절대 보존 지역에 준하더라도 그것을 개발할 때 용도 변경을 도의회 승인을 안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작업들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지금 주민 참여 조례 작업도 지금 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제주도에서 개발이 좀 더 이상 구조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뭐냐,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안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대의 정치에서만 묻지 말고 직접 정치로 조금 더 나가자. 그래서 풀뿌리 시민들에게 직접 묻자. 그래서 주민투표도 진행을 해보고 주민 참여 조례도 해보자. 그런 작업들을 쭉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이것들이 선거에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쭉 저는 녹색당이 가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서 정말 저것이 필요하다 싶으면 연대를 해주시고, 그 연대의 힘들을 받아야지 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녹색당은 한두 명이 갈 수 있는 것이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색당의 이런 정치적 지향이 맞다 싶으면은 앞으로도 좀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조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소리가. 그 아까 괜당 문화 말씀하셨는데 그 분석의 내용이 아까 그 강영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 세력의 어떤 카르텔 같은 것들을 좀 밝혀내는 작업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그 세력들이 어떻게 그 당을 바꿔가면서 제주도의 그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당은 필요 없어, 우리들끼리 해먹을 수 있는 뭐를 찾으면 돼라고 하는 방향성인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백일하게 드러내서 좀 민주적 그 뭐를 갖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파헤치는 뭔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걸 녹색당에서 하면 녹색당 가로나는 거 아니야? 가로내버리는 거 아니야? 녹색당이 꼭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에서 그 내용이 지금 아까 분석해 놓으신 것 중에 어찌 보면은 분석 내용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우선 저 분석 자체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분석들에 약간만 살을 붙인 것들이라서 큰 차이가 안 나고, 뭐 말씀들 하신 대로 여전히 그 육지부에서도 시골마을은 저런 증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주도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와 시골이라는 것이 별로 경계가 별로 없는 것이고, 육지부는 그게 굉장히 경계가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교통편의 이동으로도 사람들이 귤밭은 시골에 있지만 그 제주 시내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많지. 예. 그래서 이게 도시와 시골이 굉장히 공존하는 그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제주에서 남아있는 이 견당 문화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토 세력 문화와는 또 저는 다른 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단순히 토는 나쁜 것이라고는 누구를 알고 있고, 그 토라는 것들이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그게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맞죠. 예. 경제 공동체 아니면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 공동체인데 거기에 붙여서 네. 이 제주가 가지는 이 섬이라는 지리적 특징 안에서의 견당이라는 것은 저는 앞으로 좀 다르게 많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육지처럼 저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세력들이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자기네들끼리 어떤 짬짬이를 계속 해나가는 상황이라는 것이 예. 좀 밝혀지고 뭐 그런 것들 좀 있어야 된다는 좀 저는 느낌을 갖고 있고, 그건 전적 네. 동감을 합니다. 예. 또 하나는 그 환경 보존하고 생존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이에서 제주도민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녹색당하고 연관지어서 본다면 당신네들이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인지 하는 생존 방식이라고 할까요? 환경 보존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는 우리가 산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작업들을 뭐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작업들을 보여줌으로써 각인하게 되고 느끼게 돼서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번에 제2공항 투쟁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도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계속 인식하는 어떤 운동들을 철저히 했더니만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네. 저희 집도 바로 제2공항 생기려고 했던 바로 옆에 수산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느꼈지만은 제주도민들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그 사회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노력을 해야만 자연스럽게 온다. 근데 그건 아예 안 오는 게 아니라 견당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올 수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 전적 동감을 합니다. 예. 뭐 드릴 말씀 많은데 떠오르는 그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녹색당을 그래도 우호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면
사실 저는 개념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동질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녹색당이 실제적인 현실 정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마음이 실리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의당 사태 같은 경우에도 실패했다라고 보거든. 사실 가치지향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이 성장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이런 민주주의라는 어떤 문제에 대한 관념에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제까지 비례대표 선거를 한 번도 딴 데를 찍어본 적이 없어요. 다 정의당을 찍었어. 사람은 근데 녹색당이 아니죠. 어쨌든 그 다음에 요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정의당을 찍지 않았어요. 이미 변질됐고 이미 가치 지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사실 이제 녹색당에 대한 마음은 항상 있지만 일종의 그런 문제, 아까 얘기대로 제주에서 녹색당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굉장히 오리엔티드가 맞아도는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그러니까 녹색당이 실제적으로 그 수권할 수 있는 역량, 뭐 이런 문제, 최소한 수권을 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어떤 압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미디어가 중요하지만 정치인이 중요해요. 더 미디어는 그 정치인이 움직이는 발언과 정치인의 행위를 따라가는 거거든. 그러면 한 명이라도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실제 의회에서 반대표를 생성하도록 유도하고, 그걸 외부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 없거든. 그 내부에서 실제적으로 의원들을 독려하고 유도해내야 되는, 여론을 형성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 항상 좀 의심스러워요. 좀 구체화하고 조직화돼야 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나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걸 제가 말씀으로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나중에 어쨌든 활동으로 또 증명이 돼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희룡 후보가 2014년도에 당선됐던 배경은 깨끗한 후보라서 당선된 거였거든요. 괜당에 얽매이지 않고 이 토 세력들과 좀 거리를 둘 수 있을 것 같다는 것 때문에 당선이 됐는데, 이미 갖고 있는 상징적인 자산이 많기 때문에. 네, 뭐 물론 넘버원 천재인데. 뭐 그렇지만 그 플러스가 된 것들이었죠. 사람들이 좀 바뀌길 바라는. 그래서 처음 됐을 때 기대도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아까 말씀하신 뭐 정의당으로 투영되지 않고 진보정당으로 투영되지 않고 왜 그런 것들이 원희룡에 투영됐을까?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그 수권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될 것이냐라는 의문들을 저는 다들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뭐 활동으로 증명돼야 되는 측면도 하나는 존재하겠지만, 저는 또 하나는 그래서 수권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맡긴 결과가 저는 한반도의 지난 70년의 저는 선거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년을 반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2주 이후에는 저는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포데모스라든지 스페인의 뭐 오성 정당이라든지 이렇게 유럽 쪽에서 일어났던 새로운 정당 운동들이 보면, 그게 저는 뭐 이게 지금 코로나처럼 급격한 전환이 갑자기 일어나는 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이 지펴졌냐가 필요한 것 같고, 기성정치에 지긋지긋한데 좀 덜 나쁜 놈보다 더 나쁜 놈보다 덜 나쁜 놈 뽑아야지라는 게 저는 앞으로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의당을 찍는 것보다 녹색당을 찍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선생님 또 어느 정당을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의당 안 찍었으면 민주당이나 이 끝밖에 없는데, 그래도 거기보다는 정의당 찍으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그러실 거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유가 어쨌든 이게 지금 한국 정치라는 건 굉장히 기형적으로 흘러가 있는 거거든요. 그 기형의 추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추를 잡으려면은 좀 밉든 좋든 한쪽을 자꾸 키워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균형추가 안 잡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의당 포기하지 마시고. 정의당 말고 이번에 어디야 그 핑크색으로 나온대, 거기 찍었어. 아니 연정 제주도 관련해서 연정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그 연결 고리들 없나요? 저는 뭐 지역에서 지금은 연정이 필요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도 아직 정의당 색깔이 안 드러나 있고, 녹색당도 녹색당 성격이 안 드러나 있는데 이걸 연정한다고 드러날 리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후보가 나타나면 그 후보와 연결해서 녹색당의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면. 근데 그런 것은 조금 뭐 결이 좀 다른 이야기 같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공을 위한 이합 집산이 그 정치 성공을 만드는 시기는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까지 그 연정을 해서 그 한국에서 그 성공했던 사례들은 다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들이 민주당과 연정에서 다 성공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을 제외하고 인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임 자체가 아시겠지만 지금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그 다양한 자기 색깔들을 더 강조하는 게 맞지, 그냥 이렇게 그걸 합친다고 해서 그 색깔들이 더 드러나지도 않을 것이고, 저는 차라리 지금은 말씀하신 정의당은 정의당이 뭐 하는 곳인지도 알리려고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녹색당은 녹색당으로 뚜렷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진보 정당도 힘드니까 다 뭉쳐야 돼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뭉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예래 지역 그 계속 수장하셨던 진경표 씨라고 있잖아요. 제 당원이시죠? 네, 당원. 네. 그래,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아, 네. 그 예래 지역 그 사건 그 어떻게 해결됐나요? 그거 궁금해지네요. 예래는 대부분 판단까지 나서 끝난 사안이에요. 네. 끝난 사안인데 그게 왜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냐 하면, 네. 아시겠지만 진경표님 같은 경우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라이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땅이 농지일 때보다 돈을 많이 주는 땅으로 바꿔주겠다 했는데 그걸 싫다고 농지를 좀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지주들이 그렇게 되는 게 다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지주들이 원하는 것들은 제가 인지하기로는 그 다 헐어버려라. 건물을. 안에 다 헐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조건이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개발하지 마라가 아니라 제대로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서 개발하지 마라라고 외친 유일한 사람이 진경표 씨인 거예요. 그 내 땅값이 떨어지는 게 좋으니까 난 이걸 제발 농지로 다 전환시켜라. 지금 있던 건물 없애고 아스팔트 드러내고 여기 농지를 바꾸라라고 하니까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동봉 사업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동봉 지주 중에 한 분만 그 소송에 결합했고 아무도 결합 안 했거든요. 오동봉 지주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심리잖아요. 오동봉이 지금식으로 강제 수용돼서 하는 건 싫어. 그런데 내 땅 쪽이 강제 수용 안 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관이 하든 민이 하든 이런 토지 전용하는 사업들은 저는 다 지금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집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제주도에 도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제주도에 건물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토지 전용을 더 허용하도록 하는 거,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밭을 대지로 바꾸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못하도록 저는 완전히 막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환경 보존과 어떤 생존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제주도민들을 계속 느끼면서, 그 생존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내 땅값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하나가 있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보존만 했을 때 관광산업을 빼고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네, 뭐, 예. 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 네. 괜찮다면 질문해도 될까요? 예.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주도에 이제 더 이상 개발을 분명하게 막으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서 반갑고요. 이제 녹색당 지지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드릴 거는 좀 주제를 약간 바꿔서,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주해 오셨다고 해서, 그러면 최근 제주의 이주 물결에 아주 초입에 들어오신 분인 셈인데, 그런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이주민으로서 최근 이주민 흐름의 어떤 초기에 쭉 와서 지켜본 입장에서, 아까 일부의 주제를 유심히 또 지켜보신 것 같은데, 그런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에 제주도 도민 사회에 있는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걸 어떻게 보셨는지, 혹시 개인적으로 그런 흔히 말하는 그런 갈등 이런 거 좀 겪으신 적이 있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그거 좀 궁금하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안착했는 편인 것 같고요. 특별히 갈등은 사실 겪지 않았었고, 그런데 뭐 주변에 보면 조금씩 겪었다는 분들이 있기는 하는데, 대체로는 저는 제주도는 그 육지부의 시골 마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픈되어 있고 이주민들을 이렇게 끌이는 마음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주민이 많은 마을이든 적은 마을이든 좀 그런 생각을 하고, 뭐 하여튼 저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땅을 사서 집을 지으러 들어가는 곳이 되게 골목길이었어요. 골목길이었는데 이렇게 측량을 해보니까 제 땅이 그 골목길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안쪽 집의 주인분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원래 이 땅은 이렇게 계약이 옛날 사람들이 해놨던 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너 땅으로 지적돼 나오더라도 너 땅이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제발 주장하지 마 이걸 엄청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주장할 마음도 없었지만 그렇게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랐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들려서 집을 지었거든요. 안쪽으로 밀어서 그 침해되지 않게 제 땅을 엄청 포기하고 집을 지은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내 얘기는 요지는 뭐냐면 이 골목은 전혀 없던 것들을 다 주민들이 땅을 내어놔서 골목이 생긴 거고 이 길을 만들 때 우리가 다 애써서 만든 길이야. 그래서 이건 사실은 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길이야 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너무 그 공공에 대한 소유에 대한 인식들이 좀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저 같으면 조금 쉽게 넘어갔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걸로 부딪히는 지역들도 있고 좀 그런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비단 제주뿐이 아니라 입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는 이주민들이 오기에는 참 괜찮은 곳인데 최근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처음 와서 있을 때는 소위 말한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정년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주에 안 좋은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와도 정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저는 제주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분들이 제주 오기엔 지금 너무 힘든 섬이 된 거예요. 그럼 저는 제주가 이러다 보면 이후에 뭐 어떤 제주라는 섬의 뭐 활력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 많이 소진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살 수 없는 곳은 좀 미래가 없다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젊은이들이 오기 이주하기 힘들다는 얘기 주로 뭐 때문입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게 제일 크죠. 땅값이 제일 크고 그리고 뭐 일자리 문제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 부분도 크고 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질의는 없으시면 이 정도로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녹색당이 제주에서 어떻든 좋은 출발을 갖고 기반을 다질 수 있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 지향성하고도 많이 가깝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제주 사회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고심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가 어쨌든 관광 의존적인 어떤 사업 구조가 어떤 식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사실 이제 지금의 개발을 저지하고 어떤 모양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또 이제 뭐 특이한 점은 이렇게 외부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주 자체에 토착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싸워주시고 그 개발을 저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게 어쨌든 그런 자극들을 만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주민들이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다양성이라는 문제가 어떻든 우리가 제주 사회에 많이 확보돼야 되고, 이거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까 젊은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너무 관성적으로 아까 얘기하는 괜당이라는 관성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도 좀 내부적으로 더 하면서 자료도 좀 더 만들어 보고 해가지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좀 주제로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